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갑자기 한국 언급한 푸틴. 2. 한국은 전 세계가 감탄하게 만듭니다. 3. 나토의 충격적인 성명.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푸틴의 가장 큰 공포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포브스는 3월 3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포기하고 러시아 침공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 기사를 발표하며 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대만을 병합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약해진 상황을 노리며 중국의 고토인 연해주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한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러시아 내에서 충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우리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현재 내부 반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제적 결속으로 인해 러시아는 사실상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최근 대만의 한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대학 히브리대 교수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러시아는 강대국의 포지션을 잃게 됐다. 또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는 매우 가난한 시민들이 있는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현재 공산품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 대신 샤오미, 화웨이 같은 중국제 충저가 브랜드 등이 유입되고 있고 중국산 저품질 공산품이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천연자원이나 국제결제 시스템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중국에 의존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방 측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한다거나 또 푸틴의 정권이 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 그중에서도 극동지방을 중국에 잃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유력 언론 매체 포브스지에서도 속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전쟁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극동지방이 중국의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이 한국의 우호적 메시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듯한 메시지를 내보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내 러시아 관계자들이 서둘러 진정시키며 올바로 된 해석을 전문을 공개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한국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극동연해주의 중국의 침략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밖에 없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극동개발 특히 일본과 영유권 갈등 문제가 있는 남사할린 쿠릴열도 문제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및 혜택을 크게 늘리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보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극동연해주로 밀고 들어올 경우 일본의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만주의 분리 독립을 획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지정학자이자 현재 푸틴의 정신적 지주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과거 1997년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을 발간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했으나 최근 두기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서양주의 자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지정학적 동맹관계로 중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중국군 언론을 제안하던 인물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포감, 중국 눈치 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고 푸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빨리 우크라이나 전을 수습하고 엑싯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수출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동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방위산업 수출을 하면서 역대 최대 방사노 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 강고조로 인해서 환율 폭등, 원자재 값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한국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 옳은 상황인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서서히 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유엔에서의 표결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확실하게 러시아 편의 표를 주지 않고 중립 입장 혹은 기권표를 행사하며 러시아에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도 일본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같이 애매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던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실해지자 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선언 불과 6일 전인 8월 9일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며 만주에서부터 북한까지 쭉 밀고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입장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가 패전하게 될 경우 오히려 중국의 힘이 극동연해주 러시아 극동지방의 패권, 영향이 확대되어야 후 북극과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서방 진영의 편에 서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조금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외교적 카드보다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세계적인 시험 무대 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제국 말기 구한말 한국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영미권의 해양 세력의 외교적인 외면을 받고 일본의 국군이 빼앗기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한말 때와 상황이 다른 경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어떠한 외교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인에 대한 상호 무비자 협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전쟁 와중에 러시아 전용 미르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다른 서방국들과는 약간은 다른 실리적인 면모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르 결제 시스템은 러시아판 비자카드 혹은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데 미르 결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최후방국인 벨라루스, 키르기즈, 타지크, 아랍에미레이트, 나무세티아, 쿠바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만 사용 중입니다.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을 제외하면 딱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도입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민주화 리더인 알렉세이 나발리와 같은 친서방적 면모를 띠면서 러시아의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푸틴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올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의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과연 푸틴의 야욕이 러시아를 파멸의 시국으로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아니면 러시아의 봄이 찾아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가 민주화 친서방화된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진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에 맞추어 한국이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페인 준장이 한국 해군의 모습에 감명받아 눈물을 흘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해군이 보여준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토에서 한국을 향해 나토 해군에 제발 들어오길 간청했다고 하죠. 스페인 사령관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러 훈련을 거친 베테랑이고 비밀 작전은 물론 대규모 병력 전개에도 익숙한 그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요. 한국군의 기민한 움직임은 그에게도 놀라운 수준이었죠.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돌발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경애까지 느낀 그는 훈련이 끝나고 난 뒤 한국군을 직접 보기 위해 함대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한국군의 실력에 감탄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같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죠. 스페인 사령관이 감탄한 이 작전은 유럽연 합의 후 주관으로 실시된 아틀란타 작전으로 전세계 부대들 가운데서 두각을 드러냈죠.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 부대는 바로 청해 부대입니다. 3호주 원리 호를 납치한 해적을 소탕하고 선원들을 구출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로 잘 알려져 있죠. 세계인질 구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으로 손꼽힌 이 작전으로 한국 특수부대 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아틀란타 작전에 한국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해부대가 성공적으로 완수한 아덴만 여명 작전 때문인데요. 유럽연합 총괄사령관이자 CTF 465 지휘관인 페르난데스 핀타도 스페인 준장은 한국의 작전 수행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군과 헤어지는 것에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작전 참가는 해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에게 있어 큰 자산이라는 평가를 남길 정도였습니다. 청해부대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전투함을 중심으로 편성,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한 부대로 2009년에 창설한 국군 유일 전투 파병 부대입니다. 통일신라를 부흥시켰던 장보고 대사가 설치한 해상무역기지 청해진의 이름을 딴 청해부대는 해상무역을 하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인데요. 주요 임무는 해적의 습격으로부터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창설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해적의 습격이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있을 습격과 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성격이 강했죠. 그러나 이 평가를 뒤집은 계기가 바로 3호 주얼리호 납치 사건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창궐하면서 청해부대는 존재감을 드러냈죠. 과거 아라비아 연안을 비롯한 아프리카해안은 물류교통이 활발한 곳으로 고대 신라 시대부터 이 지역은 상업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프리카의 뿔이라 부르는 지역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상업지대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내부의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가 몰락하게 되었죠. 소말리아가 망하고 난 뒤 이들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해적으로 돌변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의 홍해 일대는 위험천만한 해적들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대 함선들의 무장이 허약한 곳을이요. 소말리아 해적들은 함선을 납치해 물건을 훔치거나 인질로 삼은 선원들의 국가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죠. 이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서 가야 하는데 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품 배달에 있어서 선주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에 이들 해적의 존재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한국 상선도 해적의 존재를 껄끄럽게 여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선박과 달리 한국 선박을 직접적으로 납치한 적은 없어 마음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태도를 눈치채기라도 한 듯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의 타깃이 되어 납치된 것이죠.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국내에서도 대대적으로 납치 사건을 조명, 납치된 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치솟았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몸값을 요구하는 해적의 태도에 분노, 납치된 선원의 안전과 향후 한국을 향한 해적의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출진을 명령하게 됩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 결과는 보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해적이 방심한 틈을 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인 최영함은 해적에게 한포 사격을 가하며 혼란을 유도했고 이 틈을 타 링스 헬기가 출격, 해적을 향해 사격을 가했죠. 혼이 빠진 이들 해적들이 함대를 상대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트실 부대가 3호 주얼리호 우현으로 잠입, 조용히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해적들을 사살. 5시간에 걸쳐 이들 해적들을 모조리 제압하고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해냈습니다. 해적 특성상 수틀리면 인질들을 다 없앨 수 있고 구출하는 위급 상황에서 작전 수행 요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인질도 다치지 않고 수행 요원들도 모두 안전한 기적과도 같은 작전이 되었죠. 세계 인질 구출 역사에 이름을 새길 정도로 흠잡을 곳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한국 해군의 무서움이 소말리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널리 퍼졌는데요. 한국 선원들을 보면 무조건 사살하겠다는 허언이 돌았지만 실제로 아덴만 작전 이후로 한국 선박을 공격하는 해적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케냐 몬바사항에서 선박 대리점을 하던 한국 교민은 아프리카 내에서 한국 해군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증언.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두려워하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을 이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분위기를 전했죠. 이후 청해부대의 선박 호위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덴만 작전 이전 청해부대 육진까지 평균 400척을 호위했던 반면 작전 이후 청해부대는 평균 800대 이상의 함선을 호위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한국 함선들이 호위 대상이지만 외국 함선들도 한국 함대의 위명을 듣고 자신들을 호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하죠. 세계적으로도 한국 해군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 작전 수행에 있어서 그동안 유럽과 미국 해군 위주의 작전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한국 해군까지도 포함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아다르 카다피 정권이 몰락하던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교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지자 청해부대가 출격해 교민들을 안전하게 철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2018년에는 가나 해역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긴급 출동 12,000km를 3주 동안 항해의 기님 안에 도착하는 빠른 기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적들에게 무력 시위를 벌이며 협상을 거친 끝에 한국 선원 3명을 돌려받으며 아덴만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역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한국 해군의 저력을 보여주었죠. 그동안 아덴만 일대를 중심으로 선박 포위와 해적 패치를 맡았던 청해부대는 오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영역을 넓히며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세계 곳곳에 함대를 띄워놓고 해적 소탕과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이 한국 해군의 놀라운 작전 수행 능력에 감탄. 한국 해군이 미국을 도와 작전 수행에 참여해 줄 것을 원한 결과라고 하죠. 명성을 쌓아가던 청해부대가 명실상부한 전세계 최중요 부대로 알려진 것은 바로 이유가 아틀란타 작전의 멤버로 한국이 참여해 주기를 원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은 소말리아 해적에 맞서 독자적으로 유럽 해군 조직을 수립, 별도의 해적 소탕 작전을 시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해군이 거둔 놀라운 성과를 보고 이에 감탄한 나머지 한국 해군이 아틀란타 작전에 참여해 노하우를 알려주길 바란 것입니다. 유럽은 일시적으로 한국이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감탄. 주기적으로 훈련 참석을 원한 것이죠. 최근까지도 한국은 아틀란타 작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군사 협력을 언급.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청해부대의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소말리아 해적의 근절에 한국 청해부대가 큰 공헌을 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한국이 유럽과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국 청해부대의 활약을 눈여겨본 유럽연합의 추천으로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군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나토 연합해군 사령부 산하 조직으로 참가하길 원한다고 하죠. 한국은 이미 2006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나토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한 공조부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교류하며 오랜 우호 관계를 구축했죠. 이제까지는 유럽에서 나토군으로 한국에 들어오길 바란 적은 없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이 국제 문제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군사 충원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게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이죠.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토의 제안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 나토 사령관이 한국의 긴급 방안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는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든든한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했다고 하죠. 2022년 아덴만 작전이 시행된 지 11주년이 되었는데요. 11주년을 기념해 과거 작전에 참여했던 장교와 특수부대원들은 물론이고 생사가 위태로웠던 3호 주얼리호 석해균 선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해군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아덴만 작전이 향후 한국 해군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선배들의 공헌 덕분에 현재도 한국 해군은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해부대는 36진까지 파견하며 우리 선박 23,400척을 포함 28,000여 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이런 기록은 드문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덴만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군 장병의 희생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 해군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며 세계 2차 대전 연합군의 악몽티거 전차로 시작되었던 독일의 전차 신화가 막을 내린 듯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이름 높던 레오파르트의 전차가 K2와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유럽 세일즈를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굿즈옷을 동묘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것을 발견한 기분인데요. 그만큼 독일에서 폴란드가 레오파르트의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이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주포의 종주국 영국에서 또 한 번 독일과 한국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전 세계 군수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폴란드와의 K2 흑표전차 KF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제 하늘이 뒤집혀도 한국의 장갑차는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2 전차를 즉각 전력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폴란드 전차병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인데요.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장병들이 훈련에서 돌아오면 신규 전차들은 이미 폴란드 군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입한 무기들을 창고에서 놀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길길이 날뛰던 독일은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단계까지 오자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래 대표적인 국제방송사 독일의 소리트트 퓨처웰에서는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의 무기보다 비싸지 않으면서 뛰어난 품질과 비용 경쟁력을 가져 독일 방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한 수 아래로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쪽으로 규정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전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기에 방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의 명품으로 군림해 오던 레오파르트 2의 가격을 최초로 인하하며 본격적인 세일즈에 나섰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독일산 무기가 각광받을 거라 예상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의 군수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향후 100년의 군수시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국에서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대량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음에도 독일산 무기의 판매 실적은 0에 가까워 마음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 팀 썬더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영국에 도착한 K9A2의 사진이었습니다. K9의 차세대 개량형인 K9A2의 시제품이 영국에서 열리는 KVD 2022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한화디펜스의 K9A2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방산기업에서 만든 자주포가 영국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영국군의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엠퍼빌 파이어스 플랫폼에 참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주포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다른 나라의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를 도입하기 위해 55억 파운드 약 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되었던 에이젝스 아이작 장갑차가 품질 문제, 생산 지연 등의 문제로 블록사회 생산 계획까지 취소돼버리면서 사실상 실패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실패할 수도 있는 무기 개발에 많은 자본을 쏟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면서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MFP 사업의 규모만 8억 파운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뿐더러 세계 최초의 자주포를 만든 영국의 주력 자주포로 선택받는다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전 세계 자주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PZH-2000을 개발했던 독일의 KMW와 PZH-2000의 개발에 참여하고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개발한 라인메탈사에서 각각 신형 자주포를 들고 참가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MW에서는 원격 제어 자주포 RCH-155를 공개했는데요. 완전 무인화를 도입한 차륜형 자주포로 분당 10발의 포탄을 최대 1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KMW만의 신기술로 자주포를 이동하는 도중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MFP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사에서도 자주포를 탑재한 HX3 전술 트럭을 공개했는데요. K9보다 앞선 포기술이 도입되고 전장의 상황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군용 전술 트럭 개념을 공개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 역시 이번 사업에 총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한화디펜스의 K9 판매를 위한 사업 동맹인 팀선더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방산기업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참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9A2가 영국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팀 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됐었습니다. K9A2는 기존의 K9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이 탑재된 진일 보안 차세대 자주포로 이번 MFP 입찰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의 자주포에 맞먹는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영국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그 즉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군축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임이 폴란드에서 드러났었죠. 또한 K9 자주포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수출되어 수년 동안 운용되면서 실전까지 거치며 영국군이 원하는 성능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KMW에서 개발한 PZH-2000 자주포가 노르웨이 혹한기 테스트에서 파워팩이 과부하에 걸려 언덕길에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 최고 자주포라는 명성이 허명이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포신의 이상이 발생하고 전형탄이 아닌 나토탄을 사용하면 탄걸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전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실전을 통해 이미 검증된 K9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가 승리한다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 자리는 사실상 K9이 주도하게 되리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제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진 장갑차의 심장으로 전차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파워팩의 테스트 도중 변속기에 독일제 부품에 이상이 생겨 K2 흑표전차에는 독일제 파워팩이 장착되어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K 이전차를 생산할 때마다 독일에 라이센스비를 지불해야 했고 독일에서 파워팩의 수출을 금지했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K 이전차와 마찬가지로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한 K9 자주포의 수출이 금지됐었으나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청에서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1500마력 변속기를 내년까지 내구성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1500마력급 파워팩의 엔진과 변속기의 개발이 모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뿐입니다. 완전한 국산 파워팩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차 종주국의 자리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T 중공업은 그날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변속 제어 장치, 정유압 조향 장치, 변속 장치, 유체 감속기, 좌우 브레이크, 전차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티타늄 특수 변속기, 체결 볼트까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산 1500마력 파워팩은 65톤의 중전차까지 감당할 수 있어 9600km의 내구도 시험평가도 여유있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2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시작으로 K9 자주포의 1000마력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도 이루어져 K9 자주포의 수출 저변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산 변속기가 성공적으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폴란드에 수출될 K2PL에도 독일산 파워팩 대신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의 차기 상륙장갑차 사업에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튜닝한 1800마력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기존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카2를 원형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할 차기 상륙장갑차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독일이나 미국의 파워팩을 도입해 수상에서 시속 20km로 기동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국산 파워팩과 해수 냉각 장치의 도입으로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 최대 시속 3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차세대 상륙 장갑차가 완성된다면 국산 무기 수출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받는 환경은 없기에 한국에서 개발된 장비는 세계적으로 그 내구도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에서 K 이전차를 동원한 대규모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며 국산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했었는데요. 지난 30일 육군 제11 기동사단 100호 대대의 궤도 장비 장거리 기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K 이전차 2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으로 주둔지인 강원도 홍천군에서 출발해 인제군을 거쳐 복귀하는 총 370km의 대장정으로
전차의 내구도와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시험하는 훈련이었는데요. 급경사가 이어지는 강원도의 지형과 훈련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1박 2일 동안 장비에 이상 없이 계획대로 훈련을 마쳐 한국 전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노유사베코 대대장은 독일의 하인츠 구데리엔 장군이 전차의 엔진도 주포만큼이나 강력한 무기다라고 역설할 만큼 전차의 기동력은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기동사단의 전시 기동력과 장병들의 전투 수행 의지, 전차 부대로서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방사는 이제 완전히 인류의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제 무기하면 명품이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